안녕하세요. 페이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죽은 철학자의 살아있는 인생 수업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고민에 부딪히곤 합니다. 일과 인간관계, 그리고 사랑, 또 돈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죠. 때로는 걱정과 불안 등 다양한 감정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자기계발서를 찾아봐도 천차만별인 의견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아주 많은 철학자가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비슷한 고뇌와 고통을 맛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전시킨 철학 사상을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는 결국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말이죠. 이 책은 니체와 소크라테스, 사르트르 등 12명의 철학자가 남긴 삶에 도움이 되는 일상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에 부딪혔다면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그리고 그 누구보다 삶의 정답을 찾으려 노력했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실마리를 얻어보는 건 어떨까요? 김지윤 옮김, 포레스트 북스 출판. 그럼 6번째 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위험하게 사는 것만큼 빛나는 것은 없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왠지 모를 억압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항상 누가 머리를 단단히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는 비단 현대인들만 느끼는 감정은 아닙니다. 옛사람들도 어느 시대든 항상 억압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 역시 국격이나 신분, 계층, 강제적인 행정과 같은 물리적인 압박 외에도 종교적 윤리, 전통이나 인습, 지연이나 혈연에 따른 인간관계 등 정신적인 압박이 있었으니까요. 현대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는 압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력이나 경력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 윤리 등 우리에게 가해지는 압박의 종류가 과거보다 세분화되었을 뿐 아니라 한층 증대됐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숨막힘을 느끼면서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즐거움과 진짜 즐거움을 구분하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숨막힘을 해소하기 위해 때때로 기분 전환을 시도합니다. 바로 향락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향락은 진짜 즐거움이 아니라 잠시 현실 도피를 돕는 거짓 즐거움에 불과합니다. 왜 향락이 거짓 즐거움일까요? 그것은 누구나 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락은 사람의 마음을 빤히 들여다보는 장사치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가격과 장소가 미리 결정돼 있으며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제한돼 있지요. 놀이동산과 같은 테마파크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이 아닌 진짜 즐거움은 어떤 것일까요? 이는 향락과는 정확히 반대쪽에 위치한 즐거움입니다. 향락의 뜻을 그대로 풀면 즐거움을 향유한다입니다. 이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손을 뻗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소극적인 즐거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쪽에 위치한 진짜 즐거움은 적극적인 즐거움입니다. 제가 왜 적극적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는 적극성이 동반되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서는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진짜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글자를 읽고 이해하며 생생하게 상상하는 일은 지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매우 적극적인 행위이며 자신이 갖추고 있는 능력을 최대로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리하는 일과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일도 향락이 아닌 진짜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향락이든 진짜 즐거움이든 압박감이 강한 생활 속에서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잠깐의 현실 도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피한다고 해서 현실의 압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즐거움은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고 우리는 또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위로부터 억압을 받는 기분을 느끼면서 삽니다. 주말이 지나고 나면 출근해서 일을 해야만 하죠. 이처럼 많은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자유롭지 못하고 무언가에 묶여 있다고 느낍니다. 어떤 생활관에 사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인간이 어떤 식으로 지배당하고 압박받아 왔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은 바로 규율 권력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규율 권력이란 사람들이 위로부터 온갖 의미에서 규제를 받으며 정해진 틀 안에서만 생활하고 행동해야 하는 상태로 만드는 힘을 뜻합니다. 물론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권력자와 정부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현대적인 통치의 힘이자 방법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권력 체제는 사회적인 속박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내면에까지 손길을 뻗칩니다. 개개인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까지도 컨트롤해서 자신들의 관리하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 중 하나는 교과서 내용을 구석구석까지 검열함으로써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성향과 틀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세세한 법제도를 통해서 우회적인 형태로 윤리와 상식의 토대를 만들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행동을 지배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억압은 점차 세상의 풍조가 되어서 널리 퍼지고 어느새 당연한 상식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의 침투이며 우리 삶에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미셸 푸코가 이런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통치 역사의 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니체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니체주의자란 니체의 팬이라는 뜻과 같은데 특히 푸코는 니체에게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과연 니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가치관을 뿌리부터 의심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니체는 시적인 느낌을 주는 저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충격적인 문장만 유명해지고 말았지만 그의 모든 업적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한 가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자기 나름의 가치를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왜 각자가 자기 나름의 가치를 창조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만약 당신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부자로 태어난 자가 가난하게 태어난 자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재미없고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의 가치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의 거푸집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살려는 태도를 취하기 쉬우니 말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가능한 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남보다 풍족한 생활을 하고 보통 이상의 행복을 느끼며 사는 인생이 이른바 제대로 된 인간의 삶의 방식이며 많은 사람에게 찬미받아 마땅한 삶이라고 굳게 믿고 있죠. 하지만 니체는 그런 삶의 방식에 반대합니다. 그는 좀 더 위험한 인생을, 좀 더 자신의 개성으로 빨갛게 물든 인생을, 자신을
가장 생기 넘치게 할 삶의 방식을 취하라고 열렬히 주장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을 분리하라. 우리에게 인생의 매뉴얼을 슬며시 들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대의 권력을 중심으로 한 지배체제입니다. 우리는 지배를 받아들이며 행동과 사고방식이 예상되는 범위 안에만 머무르는 순종적이고 획일적인 시민 계층이 됩니다. 그리고 획일적인 시민이 많을수록 지배체제는 행정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는 언뜻 권력층이 시민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보호와 동시에 시민의 삶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소 강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비유해보자면 물고기를 어항 안에서 죽을 때까지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드넓은 허무의 바다에 떠있는 세계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 두는 일이기도 하죠. 시민들은 그 지배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부에 있는 가치관과 윤리 도덕은 기성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이는 결국 떨쳐버릴 수 없는 억압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억압감을 느끼는 걸까요? 바로 자기 삶의 방식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리 서툴더라도 어른이 도와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놀이조차도 스스로 컨트롤해야 기쁨이 생기죠. 자신의 힘을 이용하는 일이 삶을 사는 보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니체가 자주 말하는 힘의 의지라는 말의 다양한 의미 중 하나입니다.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는 종종 권력의 의지로 번역되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면 정치적 권력의 의미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3부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렇지만 그 전에 스스로 의욕을 북돋는 자가 되어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놓은 것을 소비하거나 처리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적지는 끝없는 허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가서야 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후회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의 기분이나 욕망대로 행동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방종에 빠지거나 삶의 지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 강요하는 윤리 도덕이나 규범을 훌쩍 뛰어넘는 자신만의 규칙을 가지고 그에 준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니체가 말한 자신의 윤리 도덕을 스스로 발견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보이시나요? 지금 당장 허무가 입을 벌리고 있는 어둠의 심연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세요. 정해진 삶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을 수립하고 독창적인 삶의 방식으로 진정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선악의 윤리를 비롯해 스스로 윤리 도덕과 삶의 규칙을 다시 창조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마치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로 사용될 채소를 일일이 기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죠. 매우 성가실 뿐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윤리 도덕에 따라 살면서 후회와 허무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사실 니체가 존경한 시인 괴테도 니체주의자였던 푸코도 그 외 세계의 많은 예술가도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그랬기에
대중 속에 파묻힐 일 없이 시대를 넘나드는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니체가 전하는 지혜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자신을 온전히 살리는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인생이라는 춤의 스텝 하나하나를 스스로 정하며 자신만의 안무를 짜야 한다고 말이죠. 니체는 그 일이 가능한 사람을 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는 니체가 살았던 19세기까지의 이름입니다. 그로부터 반세기 정도의 세월이 흘렀고 이 단어가 뜻하는 의미는 조금 바뀌었지요. 현재는 그런 이들을 자기 실현을 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밖에서 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분명히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복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그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일은 시간 낭비일 뿐이니까요. 또한 정작 가장 중요한 행복을 손에 넣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우선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요소를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현대인이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할 때는 아마 결혼식에 갔을 때일 겁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결혼이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가장 손쉽게 행복을 획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을 얻지 못했다며 동정을 받기도 하죠. 이런 생각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지만 이는 잘못된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고 행복해진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후회하는 사람도 상당수에 이르며 이혼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행복한 독신도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혼자와 미혼자의 행복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양쪽에 확연한 차이는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결혼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 혹은 결혼을 원치 않는 사람이 무언가를 잃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결혼이 반드시 불행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혼자 그리고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결혼을 하는 것과 독신으로 사는 것 모두 반드시 불행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결혼해야 행복해진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생각이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행복을 손에 넣는 포인트는 결혼도 결혼 상대를 고르는 일도 아닌 결혼한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통하는 능력이 향상되면 행복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즉,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양호한 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행복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 양호한 관계를 쌓아야 하는 일이 비단 결혼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행복의 포인트는 외재적인 것을 손에 넣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며 당신이 선택한 사람과 어떤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결혼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저 결혼은 행복한 일이다라는 문화적 속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많을 뿐이죠. 거기에 더해서
돈이 곧 행복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물론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는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요? 잘 생각해보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일이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익숙해지면 그것이 일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추구할 때 생기는 가장 큰 오해는 대부분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이 충분한 돈을 손에 넣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돈 버는 일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부자들은 모두 행복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무 고생 없이 사치를 부리며 살아온 부유층 자녀들의 행복도는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부잣집과 결혼한 사람은 부를 과시할 수 있는 공허한 즐거움이 하나 늘었을 뿐 평범한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보다 반드시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행복한 줄 모르는 부자는 만족을 모르거나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일 뿐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말이지요. 그러고는 만약 어느 날 로또에 당첨되면 지금까지 참아왔던 일을 뭐든지 할 수 있게 되어서 행복이 가득할 거라고 상상합니다.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습관화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은 돈을 더 많이 벌면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 단계 위에 도달한 사람 역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을 보면 그곳이 행복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부에 대한 망상에서 벗어나 새롭게 생각해보면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는 훨씬 다양하고 부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돈이 행복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라는 생각을 딱 잘라 부정했습니다.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부가 행복한 사건을 숱하게 발생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욕망이 사람에게 얼마나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행복을 손에 넣는데 돈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을 희생해 가면서 돈을 우선시하는 함정에 빠져 본말이 전도된 엉터리 인생을 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생각은 행복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지배당한 채 불행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주요 요소는 아니지만 물질이 지나치게 부족한 생활은 고통과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 행복학 연구에서는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하지만 의식주만 충족할 수 있으면 그 이상의 행복을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돈이 행복을 위한 주요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했을 뿐 행복을 추구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까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인생을 손에 넣는 데는 많은 돈보다 사람들과의 교제 능력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왕래하며 돕고 서로에게 신경을 써주고 잡담을 나눌 수 있으면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하철 안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다들 지쳤는지 온통 무표정한 사람들 뿐입니다.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쩌다 웃고 있는 사람을 보면 옆에 친구가 있거나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당장 즐거웠던 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돈으로 얻은 무언가가 아니라 양호한 인간관계만 있으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공짜로 얻는 행복은 경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안 되는 돈 문제로 우정을 깨트리기도 하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정은 돈 이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악착같이 돈을 쫓다가 우정을 깨트리는 일은 실로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추구하는 가운데 흔히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오해는 무언가를 손에 넣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당신도 성능 좋은 스마트폰을 사거나 승진하거나 로또에 당첨되는 등 무언가를 손에 넣기만 하면 인생이 장밋빛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그런 것들은 찰나의 쾌락일 뿐입니다. 잠깐의 행복도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기는 하지만 그런 행복감은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리고 무엇이 지속 가능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을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물건에 아무리 의지해봤자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내재적인 성질뿐이라는 결론이 납니다. 이 관점은 현대 행복학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과도 일치합니다. 이런 생각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욕망을 채워서 손에 넣는 쾌락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를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쾌락이 또 다른 고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문제에 대해 이성을 최고로 여겼던 플라톤의 생각을 지지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욕망에 근거한 쾌락에는 이성의 제약이 필요하며 그런 상태에 있을 때만 지속적인 기쁨과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심하세요. 밖에서 얻은 사람, 물건, 일은 잠깐의 기쁨밖에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반면에 내재적인 성질의 많은 부분은 지속 가능한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